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드디어 바로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 딴소리 하면은 시간 아깝다고. 오랜만에 딴소리 하나 준비했는데. 아, 그래요? 준비한 얘기는 한번 해볼까요? 봄이 왔다고요. 아, 자, 맞아. 어제 좀 더웠죠. 네, 그딴 소리 하지 말래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증시 좀비 잡기에 나선 금융감독원. 좀비가 아직 살아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약간 맥락을 좀 설명드리면은,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 얘기를 하다가 네. 그 상장 폐지를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증시에 부실 기업이 너무 많지 않냐, 그러면서 밸류업 달성 잘 못하는 기업들 상장 폐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과한 얘기였고, 거기에 대한 맥락에는 그 기업 가치가 거의 다 훼손돼서 지속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이 너무 많지 않냐. 네. 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좀비 기업으로 좀 수급이 좀 가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고, 이게 그러면 저 증시에 이제 선수들 해먹는 시장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상장 폐지 회피를 목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좀비 기업들을 발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회사가 좀 부실해지게 되면은 이제 자본금을 계속적으로 까먹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요걸로 해가지고 자본금을 쭉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회사가 완전 부실해서 망가진 회사였다가 이게 살아나는 듯한 모양새를 보통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막 사업 목적 갑자기 더하죠. 아, 멋있는 거 해야죠. 그렇죠. 거기에 뭐 반도체다, 바이오다, 뭐 2차 전지다, 이거 센 네. 거, 센 테마들 딱 갖다 집어넣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그냥 횡령을 해버리는 방식이 있고, 그냥 돈을 그냥 빼버리는 네. 그런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차명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영풍재지나 이런 건들은 주가를 다시 올려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가를 올리는 방식. 으로 네. 좀 했었고요.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이제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다음에 증자 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차명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서 부당이득을 편취한 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분식 회계를 통해서 장부를 조작해가지고 1,000억 원대의 자금을 조달해서 뭐 이런 기업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좀비 기업 퇴출을 지연함으로써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공정 거래를 연명하는 부실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요. 상장 폐지가 된 44개사 중에 37개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한 1,700억 정도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실 기업들이 왜 그렇게 퇴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실 기업이 퇴출 안 되는 이유요? 예. 그 상장의 문턱은 높은데 그 폐지의 문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상장 폐지 기준도 굉장히 좀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게 있고, 뭐 적자가 계속되거나 자본 잠식이 되거나 뭐 재무제표가 좀 감사의견서가 안 나온다거나 이러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은 아닌데, 네. 여기 없는 시청자분들에게 좀 쓴소리를 좀 드린다면, 제가 부실기업 취재를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부실기업들이 유지가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상장 폐지, 구름샘님이 일단 한 가지 요인을 설명 주셨습니다. 주주들이 들어 누우니까 결국 상장 폐지 안 시킨 거 아니냐. 이것도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아니,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데, 여기 기준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커버해 볼게요, 저런 식으로 커버해 볼까요 해서 오만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뭐 신규 자금 조달을 하게 됐습니다, 뭐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잘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핑계를 대고, 그러면 야 모르겠으니까 니네 잠깐 내려갔다가 니네가 얘기한 거 달성되면 다시 들어와.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럼 거래 정지가 되는 상황에서 길어지는데, 이게 그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도 그 투자자들의 그 불만, 네. 상장 폐지가 되면 욕을 상장 폐지를 시킨 기업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거래소에다 보통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쓴소리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심한 테러들이 있습니다. 뭐 사이버 테러가 될 수도 있고 네. 거기에 뭐 진짜 뭐 전화해가지고 뭐 네 딸, 뭐 네 아들 막 얘기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되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게 뒤로 밀어 주는 거죠. 네. 그리고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다고 할 때 그 자금이 진짜 정상적인 자금인지 아니면 이 자금을 가지고 진짜 신사업을 하려 그러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 기업을 퇴출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그 증자와 사업 계획이 네.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네. 불공정 거래를 목적으로 들어온 건지 네. 아니면 그 자금을 들고 들어와서 정말 신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걸 진짜로 해내는지. 네. 근데 여기서는 의외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떨어지고 주가가 오르는 방식으로 자금을 넣은 다음에 그 사업 계획 가지고 막 방송을 하게 되면은 네. 방송이래. 막 발표를 막 발표, 하게 네. 되면은 이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난 믿어. 잘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적으로 기다려주고 네. 그 안에 걔네가 진짜 불공정 거래 목적이 아닌 거야. 그리고 진짜 사업을 해.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아, 그렇죠. 발표하는 시점에서. 예, 분명히 그렇죠. 이제 부실 네. 기업인데 왕창 증자를 하거나 뭐 뭘 하거나 하고 막 사업 계획 발표해서 주가 띄우고 막 증자하고 막 그랬는데 네. 주가는 올라가 있는데 주가가 안 떨어져. 그래서 높은 주가에서 계속 증자를 해. 네. 그래가지고 막 사업을 진짜 해.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퇴출을 미루는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너무나 쉽게도 그러면은 그렇게 입증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걸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짜 얘가 상장회사로서의 가치를 되찾았다. 네. 라 그러면 다시 올려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세게 반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장난질을 치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집단 소송이라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증권제도상에서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장 폐지를 시켰던 한국거래소를 타겟으로 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네. 협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미뤘어요. 그럼 이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괜히 뭐 이번 정부가 지금 이 금융감독원에서 또 발표는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되는 과정에서는 진짜 애매한 구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주들 계속 반발하고 막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약간 정치적인 스탠스가 요새 총선에는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럴 때 이런 기업들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전에 저 그 꼬마 기자 때는 진짜 1년에 막 감사 보고 시즌 되면은 막 4, 50개씩 회사가 퇴출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코스닥 시장 정상화라고 했었는데 이거 냅두면은 그러면 그 주주들은 정말 그 기업이 뭐 투자한 걸 믿고 증자한 걸 믿고서 그걸 할까요? 아니죠. 잠깐 주가 오르는 거 바라기도 네.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 마음을 모아서 그걸로 해먹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 선수들 못 해먹게 하려면은 이걸 쳐야 되는데 네. 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좀비 기업 한번 퇴출시켜보겠다라고 칼을 빼들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 하필이면 감사보고서 마감과 주주총회와 이런 게 있는 시즌이라 이럴 때는 우리가 좀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동전주 특기기 전 이것도 나름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잘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니까. 잘하면 네. 하시면 되는데 요 시즌은 조금 위험하다. 한 방에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무난하게 넘어갔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칼을 빼들었을 때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이럴 때는 좀 그 감사 보고서나 이런 것도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안 봐주죠. 그러니까 보통 한정.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뭐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막 갖다 내면서 미루고 막 사채업자 돈 땡겨다 증자하고 뭐 엄청 많이 해요. 네네. 그래서 이걸 미루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를 그럼 나는 널 못 믿겠어 하는 순간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원달러 인버스님이 조심하라고. 권영 조심해. 네,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뉴스 혹시 더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네, 아닙니다. 없습니다. 조심해야죠. 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자, 그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이 정부 부처나 공기업들이 사용하는 PC랑 서버에 인텔 칩과 AMD 칩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윈도우 OS까지 쓰지 말라는 권고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이고, 그리고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앞으로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내려온 지침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올해 들어서 중국 공무원들이 올해 초부터 신규 PC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여기에다 서버를 도입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유 기업들도 중국엔 상당히 많잖아요. 이 국유 기업들도 2027년까지 국내 공급업체로 기술 전환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도 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신창으로 알려진 이제 중국 정부와 부문의 그 군과 정부 부문의 전략 기술을 국내 그러니까 아니죠. 그 기술 자립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이긴 한데,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인공지능 반도체와 그리고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서 규제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이유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기업들은 실질적인 실적의 그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인텔의 경우에는 중국 매출이 2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AMD도 중국 매출이 전체 시장 가운데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계적인 퇴출이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 이 모든 것이 뭐 25% 실적이 줄어든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게 올해부터 들어서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아직 발표 안 됐잖아요. 1분기 실적부터 아마 이 내용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연결되는 뉴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중국 관영 매체에서 SK 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한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선택을 잘 하길 바란다는 사설을 내놨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사설일까요? 조언인지 협박인지 모르겠네요. 협박입니까? 자, 내용 한번 보여드리면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이 23일에 중국 상무부장을 만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국은 SK 하이닉스의 가장 중요한 생산 거점이자 판매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중국 사업의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고 말했다. 이걸 근거로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협조할지를 검토 중인 민감한 시기인데,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한국이 이 문제를 정말로 고려한다면 한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란다 라고 한 게 관영신문의 사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 중국 다롄 공장의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이잖아요. 지금 SK 하이닉스 전체 낸드 생산량의 31%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장이 매각설이 돌긴 했었지만 내외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매각은 없다라는 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공식 매각은 없을 예정인데, 사실 이게 작년에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EUV 같은 첨단 장비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중 약한 고리인 다롄 공장을 쥐고 흔들지 않을까라는 그 예측이 작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좀 그런 게 현실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로벌 타임즈에서는 한국 정부의 의사 결정자들이 중국 측 입장을 경청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이 다롄 공장을 중국에서도 뭔가 레버리지로 삼고 싶어하는 뉘앙스도 이번에 비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계속 강화한다면 한국 기업은 중국과 현지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글로벌 타임즈에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협박인지 이런 말씀도 해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이 SK 하이닉스의 다롄 공장을 레버리지로 뭔가 삼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고 있는 거라서 참 이걸 잘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중국이 아직까지 디램에서는 그러니까 자립을 못했다라는 해석으로 보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메모리와 관련해서는 아직
아직까지 그렇게 직접적인 규제 움직임은 없거든요. 네. 그 여기 장비 들어가는 거나 이런 문제여서 사실 우리 뭐 반도체 기업들이 뭐 중국에서 더 이상 여기서 첨단 공정을 갖다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거기는 사실 그 올해는 되게 잘 될 거예요. 올해요? 예, 올해는 지금 아. 디램 수요가 그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시장의 모바일 수요가 꽤 많이 잘 될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직접 규제를 하진 않을 거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체 반도체 매출의 한 절반 정도까지도 HBM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네. HBM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나머지 쪽에서는 이제 비중 자체가 중국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자기들도 필요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쵸. 네. 그러면서 우리는 적당히 이렇게 뭐 큰일 안 생기게 하면서 그 공장의 감가상각 다 달 때까지 열심히 영업을 네. 하는 그런 식의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런 협박은 특별한 의미는 현재로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해도 그냥 뭐 디램은 잘 팔릴 거고 네. 그리고 HBM은 좀 더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면서 견제를 하는 세력들도 많아질 건데 이제 뭐 HBM의 수요가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들도 AI 반도체 만들려면은 현재로서는 HBM을 써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꼭 지금은 엔비디아 전문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디램 쪽에 영향을 주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랄까 좀 중국 쪽에서도 다급한 그렇죠. 저도 거라고 그렇게 좀 좀 보였거든요. 봐야 되지 않을까. 두노님께서도 하이닉스 엔비디아 파트너로 떡상했는데 돌았나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예. 아, 그래서 뭐 선택은 잘 할 겁니다. 네. 굳이 걱정 안 해줘도 네. 그러니까 중국 관영 매체가 걱정 안 해줘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예, 그 한미그룹 얘기를 오전에도 전해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28일 날 주주총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남은 3일 동안 굉장히 좀 치열한 움직임이 벌어질 건데 네. 제가 아침에 잠깐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지금 그 모녀가 송영숙 회장과 딸이 35% 가지고 있고 그 임종훈 사장이 28%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녀가 형제보다 지분율이 7%포인트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캐스팅 보트를 진 사람이 이제 신동국 회장이고 신동국 회장은 고 임성기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네. 그랬는데 주말 사이에 그 신동국 회장이 형제편을 드는 그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40%대 35%로 모녀 쪽이 좀 불리한, 그러니까 네. 현 경영진 쪽이 불리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런저런 자본들이 나오니까 오늘 바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을 해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해임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 쪽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이사를 날리는 거는 이제 주총을 통해서 해야 되는 해야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어떻게 되는지 고려해안 분쟁도 이 다음 뉴스로 전해드릴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해임 사유는 뭐 이사회 주요 결의 사항에 대한 분쟁을 초래하고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뭐 이거 하나만 하는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정도까지 됐는데 여기서 좀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포인트는 임종윤 사장이 오랜 기간 개인 사업 및 타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당사 업무를 소홀하면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게 뭐냐면 네. 원래 이 경영권 분쟁에서 가족 간 분쟁을 취재할 때 제일 흥미로운 포인트가 네. 개인사들이 나옵니다. 개인사. 네, 네. 밖에선 알 수 없는 개인사들이 막 나오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재벌 그룹에서도 뭐 형제난이라든지 이런 거 났을 때 밖에선 절대 알 수 없는 사건들이 검찰이나 이런 데서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 그런 거냐? 그 검사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갖다 준다. 반대편에서 계속 제보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네. 갖다 준다라는 좀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개인사를 언급했던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제 국민연금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국민연금 플러스 이럴 때만 대우받는 우리 개인 주주들의 네. 표도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 돼서 28일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좀 흥미롭게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데 해임한다고 네. 주주로서의 권리를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일단 보도자료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회사 경영할 때는 네. 자기네 홍보팀 통해서 보도자료 내면 되잖아요. 나갔으니까. 네. 그러네요. 사실 그 개인의 일을 위해서 이제 회사 자원을 쓰면 안 되는데 되죠. 네. 이게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법무 비용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 돈으로 쓰고 막 그러는데 네. 좀 안타까웠던 점은 이거 말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예전에 그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재벌들이 어떻게 더 추가로 더 상속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못하게 될 거 날이 곧 올 건데 네. 상속세율이 워낙 비싸니까 그럼 그 시대가 오면은 우리나라도 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이제 그 주주는 주주의 역할을 하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경영을 하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좀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때 이제 한 그 증권사 사장님이 했던 얘기가 걔네들 수합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어요. 스왑이요? 예. 아, 서로 바꿀 거야? 예. 그러니까 서로 이거 안 되는 회사 둘이서 네. 이 회사에서 이 회사 주식 사주고 저 회사에서 이 회사 주식 사줘 가지고 백기사. 백기사 서로 백기사 하면서 경영권 지분을 유지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한미의 어떤 사례를 보면은 이게 뭐 누구의 정당성이 더 높으냐라는 것과 지속 가능성적에서 전략이 누가 더 좋은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경영진 쪽의 그 의사 결정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여기서 이제 그 OCI라는 어떤 신규 파트너십을 통해서 뭐 자본이라든지 매출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글로벌 네트워크라든지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미 지분은 OCI가 들고 있고. 있게 되고 OCI 지분은 한미가 가져가게 되면서 여기서 서로의 경영권을 유지해주는 그런 구조가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음. 그리고서 그 다음 여기서 그럼 동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네. 이 다음 고려아연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예. 제가 뭐 중간에 카카오 모빌리티 뉴스 있긴 한데 이왕 얘기 나온 거 고려아연 가구 저 카카오 모빌리티 거 아시죠? 그럼 고려아연으로 이어갈까요? 고려아연 바로 이어가시죠. 피디님 예. 고려아연 그 네, 헤드라인을 고려아연으로 좀 한번 바꿔주세요. 좀 이어가 네. 보겠습니다. 고려아연하고 이제 영풍의 갈등은 주주총회로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때 주총 안건이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려아연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그 2차 전지 생태계를 유지하는 파트너십을 하면서 파트너 기업들과 대외적인 명분은 네. 끈끈한 혈맹이 되기 위해서 MOU만 맺는 걸로는 협업이 약하니까 네. 서로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분을 교환했던 그 업체는 현 경영진과 그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경영 파트너들이 우호 지분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LG화학, 한화, 현대차 요런 데인데 원래 고려아연은 1949년부터 한 5년 동안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하고 장 씨하고. 네. 근데 최 씨가 현재 경영진인데 지분율이 낮은 상황에서 여기랑 협업 구조를 맺으면서 지분율이 역전이 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 씨가 그러니까 주총 안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영풍에서 고려아연에서 그런 3자 주식 수합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관 변경을 반대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아젠다가 아니었던 게 영풍이 지분율이 30%가 넘기 때문에 그냥 거부하는 순간 그냥 부결입니다. 네네. 그래갖고 요거는 별 이슈가 안 됐었고 배당안 같은 경우가 좀 애매했었는데 배당안도 고려아연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총이 끝났어요. 네. 주총이 끝났으면 보통 요럴 때는 좀 조용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소소랑님 뭐 제가 늙은가 미래가 아니고 취재라고 표현해 주시죠. 검찰과 관료들을 취재하는 권순우 기자라고 좀. 미래는 아닙니다. 미래는 좀 그러네요. 이런 얘기들도 저 기업인들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네. 그런 얘기 전해드리는 게 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번에 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 설인상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려아연하고 영풍이 둘 다 재련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원료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규모의 경제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설인상사 같은 경우가 아까 이게 동업이라 관계가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설인상사의 최대 주주는 고려아연이에요. 네. 근데 경영은 영풍에서 해요. 설인상사를요? 예. 근데 아까 고려아연이랑은 반대죠. 네. 고려아연은 최 씨가 경영을 하는데 최대 주주는 장 씨고. 그렇죠. 이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고려아연 쪽에서 이번에 설인 상사를 통해서 원료 공동 구매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점점 줄여가겠다. 그런 진짜 영풍과 헤어지겠다.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명분은 뭐였냐면 그 영풍의 석포주론소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원료 도입과 판매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축소가 돼서 네. 이게 뭐 굳이 같이 사업을 할 이유가 좀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좀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고려아연 쪽 만났을 때 했던 얘기 중에 고려아연의 불만 중에 하나가 네. 그 석포제련소는 영풍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막 산재라든지 환경 문제 때문에
좀 구설에 오른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ESG 측면에서 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가 그런 상황 때문에 영풍은 지금 경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사실상 영업 적자고 고려 아연으로부터 받아가는 배당금으로 당기 순이익을 플러스로 만들고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좀 약간의 양쪽 회사의 상징적인 그 설인 상사에 대해서 그 거래를 끊는 거. 네. 그리고 아까 요 회사는 고려아연이 66% 주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영풍 쪽에서는 여기는 이 상징적인 회사의 이사회나 경영권을 아예 뺏어가려 그런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전까지 주총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 뭐 배당 달라 그러는 것에 대해서 뭐 근데 뭐 돈 필요한가 보다. 뭐 근데 그래도 굳이 뭘 또 달라 그래.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설인 상사 문제는 꽤나 예민한 부분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 여기도 이제 헤어질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할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고려 아연이 설인 상사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경영을 영풍이 하고 있다면 설인 상사를 이용 안 하는 건 사실 고려 아연한테도 안 좋은 거잖아요. 아, 고려아연은 이제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아,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경영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네. 고려아연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미래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의 계획도 발표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주주 환원도 많이 늘렸고. 근데 영풍은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풍 쪽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죠. 사실 자기들이 고려아연 최대 주주였는데 그렇죠. 그걸 내가 할 걸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네. 이게 그 동업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례로서도 한미에게도 좀 네, 제이크린님이 권순우 기자 아직도 돌아다니네라고 얘기하는데 예 맞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경영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저는 고려아연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여전히 아까 한미하고 똑같은 문제는 거버넌스 상에서 이제 오너십 이라는 것이 기업 가치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네. 나머지 주주들은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뭐 지분율 가지고 이렇게 너저분한 싸움들이 벌어지는 것도 어쩌면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가 많이 바뀌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지나가고 나면 네. 한 3, 4년 지나면 좀 더 좋은 환경이 될 거예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 4년간의 매출 가운데 1조 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그거 아는데. 그렇죠. 아시죠? 네. 그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 1조 원이, 그러니까 지난 4년 합쳐서입니다. 1조 원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일단 그 다트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도 매출이 854억 원이 줄었고 2021년도 매출은 2261억 원이 줄었고 2022년도 매출은 3천억 원이 줄었고 2023년 매출은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거의 아니죠. 4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거의 1조 원이 4년 동안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분들이나 이제 법인 택시에다가 광고를 주잖아요. 광고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행 매출의 20%를 카카오 모빌리티가 로열티로 받는 대신에 이 광고에 대한 대가로 16% 내지는 17%를 돌려주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20% 마이너스 16% 하면은 그냥 퉁 치면 3%의 수익 같은데 이걸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20%의 수익으로 잡고 16%의 비용으로 잡아왔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좀 그 회계적으로 부풀려서 매출을 잡았다라는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금감원의 이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순액법이라고 하는 건데 순액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아까 20% 플러스에 16% 마이너스 하면 4% 남잖아요. 3, 4%만을 매출로 계상하는 방법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한 1조 원 가까이 날아가게 됐다는 건데 결국 카카오그룹도 이게 자회사다 보니까 실적의 연결 기준으로 실적의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카카오의 연결 기준 매출액이 7조 5,570억 원이었었는데 와, 예. 네, 근데 이게
지난달에 잠정 공시했던 게 8조 1,058억 원이었거든요. 약 5천억 원 정도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5천억 원에서 4,600억 원 정도로 대략 400억 원 가까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앞자리 숫자가 바뀐 건데 사실 요게 이제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여러분들 요즘에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주차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예. 주차뿐만 아니라 이제 택시도 거의 카카오가 다 장악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돈 잘 버는 자회사였었는데 순식간에 이제 회계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서 매출과 이익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약간 형식적인 거죠. 회계적인 이유에서 매출 총액으로 잡냐, 순이익으로 잡냐 이게 네. 보통 백화점에서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백화점이요? 예, 백화점에서 이게 네. 사서 산 거를 총액으로 잡아가지고 나간 거를 총 매출로 잡는 회사가 있고 네. 아니면은 여기서 수수료만 잡는 회사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네. 있어가지고 이제 누가 1등이냐 얘기할 때 이게 총액으로 잡으면 매출이 워낙 많잖아요. 그럼 그게 1등. 그래갖고 뭐 매출 기준으로 하냐 영업이익으로 하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회계 기준 변경하면서 한 1조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아니, 기회를 잡고 싶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자중하며 SK온 배터리 얘기도 좀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예. 자 SK온 배터리가 미국에서 좀 화제가 됐어요. 뭐였냐면 그 미국의 한 전기차 운전자가 21개월 동안 이제 자신이 F150을 탔대요. F150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차인데 16만 킬로미터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16만 킬로미터 탔으면 우와. 배터리 성능이 좀 저하될 법도 하잖아요. 근데 F150이 나온 지가 얼마인데 벌써 16만 킬로미터를 탔다고요? 21개월 동안 16만 킬로면 좀 많이 우와, 많이 진짜 많이 타셨네. 그러니까 기사님인가?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저기 상업용으로 사용하시겠죠. 이렇게 뭐 배달도 하시고 뭐 하시겠죠. 근데 이게 배터리 성능이 97% 여전히 97%였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그 배터리가 바로 SK온이었다. 이것 때문에 SK온의 배터리가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화제성이고 왜냐하면 이 그 차주가 배터리의 관리도 상당히 잘했다고 합니다. 100% 완충을 그러니까 1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100% 완충하고 이런 그 배터리 조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배터리 자체만의 그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관리의 중요성까지 좀 포함됐기 때문에 이건 약간 화제성이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준비한 이유는 뭐였었냐면 오늘 SNE 리서치에서 세미나가 열렸는데 삼성 SDI가 그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연구 보고를 보고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40도 정도 높은 온도에서도 변화 안정성이 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섭씨 130도 전후로 전압이 하락하는데 삼성 SDI의 전고체 샘플은 170도에서 180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더라라고 하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고 인터 배터리에서 이제 세계 고객사에게 샘플을 제출했는데 이후에 그걸 보더니 샘플을 달라는 고객사들이 더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번 SNE 리서치에서 발표를 했다길래 요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LG엔솔에서도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충전을 8분 만에 급속 충전할 수 있는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8분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주유할 때 보통 카드 결제하는 거랑 기름 넣는 거 다 합치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도 8분이면 이 충전 시간 길어서 못 사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 라면서 이제 8분을 목표로 제시했다고는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선 분명 배터리 업체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파하기 위한 배터리 업체들의 이런 노력들이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기차의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충전 속도 이런 것들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전기차 구매에 꺼려지는 장벽을 없애기 위한 배터리 업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 댓글창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얘기는 네. 저 화재가 화재냐 화재냐 아니, 저걸 화재면 97% 화재 불난 거죠. 예, 불난 거죠. 그건 아이 아닙니까? 아입니다. 그건 아이. 아,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화재는 이게 어입니다. 이야기가 됐다. 어입니다. 네. 이것도 참 배터리가 워낙 화재에 민감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그럴 되는 수 것 있죠. 같습니다. 네. 예,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 넘게 수도권에 산다. 전체 세대 중에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방 소멸이라든지 인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인구 문제보다 이 숫자는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지역에서 체감하는 어떤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문제는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세대 같은 경우가 수도권 거주 비율이 55%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제가 조금 흥미로웠던 포인트는 MZ세대의 기준은 어디인가? 지금 이거 통계청에서 나온 겁니다. 권 기자가 M세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MZ세대냐 아니냐. 네. MZ세대냐 아니냐인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통계청의 기준을 한번 같이 보시죠. 몇 살까지입니까? 네, 통계청의 기준은 80년부터 94년까지가 M세대. 95년부터 2005년까지.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05년까지가 MZ세대입니다. 네. 통계청에서 내준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그 MZ 세대는 근데 이래 가지고 MZ 세대에 대한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한 세대를 25년을 묶어 버리면 그렇죠. 그거를 이제 세대로 구분하기가 좀 15년 정도. 너무 성격들이 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상적이었고요. 좀 이 부분이 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여기서 좀 재밌었던 느낌이 이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친환경에 관심이 많지만 실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들 그냥 뭐 재미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다음 뉴스 헤드라인만 잠깐 헤드라인만 하시죠. 간략하게 네, 할까요? 그 표 한번 바로 보여주세요. 그 명품 시장에 엇갈리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는 사실 올 들어서 주가 상승률 상당히 좋잖아요. 케어링이라고 하는 곳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찌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인데 거긴 주가가 안 좋습니다. 보니까 명품도 명품 나름이다. 그냥 일반 구찌와 같은 명품은 안 되고 하이엔드 명품,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정도는 돼야지 요즘에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중고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중고로 팔았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명품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명품들이 바로 에르메스, 그리고 루이비통, 샤넬 그 정도지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가격이 다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중국인들의 소비가 이런 식으로 명품 쪽에서도 변하고 있어서 주가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압권에서 네. 오마카세 관련한 거 좀 올렸었잖아요. 네. 오마카세 너무 흔해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요새 오마카세가 막 1인분에 막 30만 원씩이에요. 비싸야 잘 팔리죠. 예전에는 7, 8만 원 정도 하는 거 정도 되면 되게 비싼 네네. 때였는데 그런 거 보면서 왜 이렇게 유행을 하고 나면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싼 것들을 향해 갈까?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에 다이소 되게 잘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알리 잘 되는 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저렴한 품목을 사고 싶은 어떤 얇은 지갑에 대한 그 충족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명품도 그냥 명품은 안 돼. 하이엔드 명품이어야 돼.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극과 극으로 달리는 모습들이 약간 좀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예, 그래갖고 저희는 부득이하게 하이엔드 뉴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